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며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서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1인당 GDP 수준은 일본이 900달러, 한국이 100달러로 일본이 한국보다 9배나 많았습니다. 2018년 기준 현재 일본의 1인당 GDP는 39,000달러이고 한국은 33,000달러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85%까지 따라온 곳입니다. 일본은 1995년에 이미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었지만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그보다 1인당 GDP가 낮아졌다는 것은 잃어버린 20년을 실감케 해주는 수치입니다. 2000년 8배 차이가 났던 GDP 규모가 지금은 일본이 5조 1000억 달러, 한국이 1조 7천억 달러로 3배 정도의 차이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658만 명으로 한국의 51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을 보면 한국이 6284억 달러, 일본이 7431억 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IMF는 4년 뒤에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직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한국의 거센 추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등 부품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에 의존하며 뒤처져 있지만 완성품 분야에서는 혁신 기술을 내세워 일본 기업들을 이미 앞질렀거나 본격적으로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711억 달러로 일본을 누르고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디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매우 좋았고 특히 OLED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OLED는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용 중소형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대형 패널에선 LG 디스플레이가 90%가량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한국과 3년 정도의 기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생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3조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일본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적용하고 있고 소니, 파나소닉, 후나이 등 TV 업체들의 경우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배 넘게 투입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 최고의 OLED 생산국의 위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보다 적어도 50년이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안간힘을 썼지만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 샤프, 도시바를 절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일본 기업들은 삼성, LG에 밀려 시장을 내주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최근 2분기에만 1조 6천억의 적자를 냈고 소니는 모바일 사업부에서만 1조 1,4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 4월부터 6월에 영업이익은 고작 114억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LG전자는 생활가전 사업에서 미국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월풀과 연간 매출에서 7조 원가량 차이가 났고 영업이익도 뒤졌지만 2017년부터 LG전자는 급속도로 성장해 1위를 차지하더니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월풀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평가에서 최근 1년간 냉장고, 조리가전, 세탁기 등을 구입한 만족도 조사에서 LG는 삼성과 함께 9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1위가 폭스바겐, 2위가 도요타, 3위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 4위가 제너럴 모터스, 5위가 현대, 기아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중국에서 렉서스의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320조가 넘을 정도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도 151조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일본이었습니다. 꾸준한 노력 덕분에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이 이제 95%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시장에서 일본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신차 품질을 조사하는 JD 파워의 2018년 조사에서 1위, 3위를 현대 기아차가 휩쓸었습니다. 과거에는 값싼 차로 인식됐던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디자인과 성능을 높게 평가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우디를 디자인한 피터 슈라이어와 같은 전세계 탑레벨의 디자이너들을 영입했고 2015년에는 BMW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축적한 고성능차 전문가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해 제네시스와 N시리즈 등의 성능을 높이고 미래차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GM과 BMW에서 X5, X6 등 선행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인 출신의 서조 디자이너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영입함으로써 디자인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바꾸었고 성능을 뛰어나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아시아 브랜드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고 일본 브랜드를 이겼습니다. 현대차는 독일에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일본 브랜드에 아시아 1위를 내준 적이 없었는데 독일 내 꾸준한 반응이 있는 것은 독일 사람들에게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대량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우수한 주행 성능, 내연기관 차량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내구성을 실현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소는 세계 최초로 609km 주행거리를 달성했습니다. 경쟁 차종인 도요타 미라이와 혼다 클래리티보다 길었습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슈퍼트는 2019년 15호 잡지에서 현대차 그룹의 5개 대표 차종을 동급 독일 5개 차종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차가 독일차보다 낫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차종 비교 평가에서 현대차 넥소가 벤츠 GLC F3 차종보다 무려 29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소차, 전기차 기술력이 대체로 독일차보다 앞선다는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바탕으로 초연결, 초지능을 지향하는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통신과 미래자동차 관련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차의 최종 목표인 스마트카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2일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의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뛰어들어 20% 가까이 차지하더니 이젠 소니의 기술을 뛰어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선택했는데 소니를 추월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는 기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을 하지 않는 소니에 비해 삼성전자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13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한 핵심 사업으로 이미지 센서, 모바일 AP, 파운드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주로 활용됐는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 기술이 상용화될수록 쓰임새가 늘어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난해 137억 달러에서 2022년 1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 이는 10년 내에 150조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G 통신 장비 매출 점유율 지난해 4분기에 올해 1분기 합계 3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6%로 5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사인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로 발이 묶이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5G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기초 연구 기반이 떨어지고 연구 개발 지원도 모자라서 원천 기술의 자체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당장 필요한 핵심 응용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최근 들어 주요 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라는 취약점을 반대로 이용해 세계 인류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구축했고 이는 앞으로 미래산업의 초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간 기술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 특허 등록 상위 300대 기업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IBM에 이어 2위, LG전자는 7위에 랭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2년 연속 2위를 유지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5년 전 10위 내에 5개나 있었지만 2018년에는 캐논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과거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 아시아 최초로 선진국이 되었던 일본. 일본의 경제력은 우리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는 사이 우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추격해왔습니다. 이젠 일본을 추월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주 기대되는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 이런 것들 있습니다. 북한에서 혁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평양 시민들도 이제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거주민 가운데 가족 중 단 한 명의 행방불명자라도 있으면 일가족 전체를 오지로 강제 추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시민의 가족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세대는 지방으로 대거 추방하고 있으며 이는 평양 내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RFA가 9일 보도했습니다. 지방 오지로 추방된 사람들은 해외 노동자로 파견됐다가 귀국하지 않고 도주해 행방불명 처리된 사람들의 가족인데요. 당국은 해외에서 행방불명된 자들이 평양 내 가족들을 통해서 체제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RFA는 평양 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국내외 정세가 어려울 때마다 주민 통제와 검열을 통해 내부 기강을 잡으려 한다라면서 지난 6월 7일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평양 시민의 생활 편의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평양 민심을 다잡기 위한 여러가지 선전선동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다급한 것은 극심한 식량난과 자금난으로 지난 3월 이후 평양에 대한 배급이 끊겨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39호실 자금을 풀어 긴급하게 식료품을 구매해 이달 6일부터 일부 배급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강제 추방된 세대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극심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김정은의 필사적인 노력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그러면 일단 당원들 많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 시민들 중에서 권력자들하고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평양 시민들의 가족 중에 해외 노동자나 해외 파견자들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해외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탈출해버리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방불명자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또 평양 내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하고 또 통신을 또 해요. 우리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전화로 통화를 했다. 이런 그 유튜버들도 계시고 또 방송인들도 계시고 또 직접 또 탈북하신 분들 만나보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또는 친척들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서 당연히 이제 어디 해외에서 이제 도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외의 정보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평양 내에 계속 해외의 정보가 이제 들어와서 정보 유통이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지금 도망간 걔한테 들었는데 걔가 어떻게 연락이 와서 들었는데 야, 지금 한국은 이렇게 돼 있대. 미국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대. 지금 우리 알고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지금 완전히 권력 상실한 상태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정보가 유통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체제 유지에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평양 시민들 중에서 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행불자 있으면 가족 전체를 그냥 아주 오지로 보내서 강제 노동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그렇게 피해 입지 않으려면은 행방불명 되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와. 이 말인 것이고, 이제 그건 억제력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오지로 보내버린 것인데, 야, 이렇게 인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권 변호사님 정말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부터 중국 내륙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역에 붕괴 위험으로 긴급 보강이 필요한 댐이 최소 16,000개 이상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들 댐의 동시 붕괴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중국 내륙 지역에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100년 만의 최대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많은 도시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폭우에 의한 수위 증가로 수만 개의 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304개 하천이 이미 경계 수위 이상으로 범람해 인근 도시를 침수시켰고 26개 성과 시, 자치구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홍수로 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양쯔강 일대 댐들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산샤댐 전문가로 잘 알려진 왕웨이러 박사가 지난 6월 11일 국무원 정례보고 자료에서 중국 수리부 테니탕 수재방지국장의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텐 국장은 일반적인 댐의 수명을 50년으로 봤을 때 16,000개의 댐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지어져 이미 수명이 끝나거나 초과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보강공사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텐 국장이 지적한 댐들은 대약진 기간 중 난림공사로 지어진 것들이었는데요. 이 댐들은 실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지 못했고 1975년에는 양쯔강 일대 62개의 댐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23만 명이 익사한 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왕레이러 박사는 중국 건설업계는 금다리, 은대로, 다이아몬드 댐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이와 대로도 수익이 높지만 댐 건설 사업에서 남겨먹을 것이 가장 많다는 뜻이다 라며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수많은 댐의 연쇄 붕괴에 의한 대재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중국에 이제 강들이 굉장히 많죠. 양쯔강 지류, 황하 지류, 그리고 중국 이 양쯔강 남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들이 있고, 그 강들이 대부분 또 이제 양쯔강 그리고 황하로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지류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쯔강 같은 이 본 강에는 이 대규모 댐이 많이 없죠. 이제 이 산샤댐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다 이제 우한 이 지역부터는 수로를 이용해서 그 거의 그 해상 어떤 교통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댐들이 많이 없지만 상류 지역엔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에도 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이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그 대약진 운동 기간 중에 이제 전력 생산을 위해서 댐들을 많이 만들었고 뭐 이런데 그때 만들어진 게 16,000개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 초과했다. 참 이 댐의 수명을 50년으로 본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사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댐들도 수명 지금 다 된 건데 우리는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있죠. 왜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 안 했고 또 계속 우리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죠. 또 뭐 미국의 후보댐 이런 것들 지금 100년씩 이렇게 되지만 누가 그거 무너진다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이 댐을 50년을 보는데 그마저도 부실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자, 금, 다리. 그래서 다리 하나 만들면 90% 떼먹는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대로, 도로공사 하면은 엄청나게 떼먹는다. 금, 다리는 엄청 많이 떼먹고 도로도 많이 떼먹지만 다이아몬드 댐이다. 댐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겨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샤댐의 이 어떤 그 수위 조절이 물에 대한 어떤 그 방어력이 초당 99,000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이 될 때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상은 초당 4만 세제곱미터의 물만 내려와도 방류를 해야 돼요. 왜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물을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류 지역은 심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위에 있는 댐들이 버텨줬을 때 문제지. 위에 있는 댐이 무너지면 물이 한꺼번에 확 비가 오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댐들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산샤댐이 버틸 수 있냐? 그런데 산샤댐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16,000개 정도의 댐이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다라는 것인데
이 댐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대약진 운동 기간 중에 댐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1975년도에 양쯔강 지류에서 이 하루에 800mm의 비가 왔는데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댐이 무너져서 무려 62개의 댐이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져서 그때 순식간에 23만 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익사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댐 사정 제대로 안 지었고 얼마나 많이 돈을 떼먹었는지 이 산샤댐 같은 이런 중요한 것을 목표 어떤 스펙의 반도 안 와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 물을 방류를 시켜야 되는 이러니 정말 참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모쪼록 중국에 정말 사람이 많이 죽는 그런 재앙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 정말 기대되는 기쁜 소식인데요. 미국의 중국 제재와 화웨이 퇴출 운동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특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 미국 주도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 즉 EPN에 서둘러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 알려졌던 이탈리아가 자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배제를 선언했다고 로이터가 현재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통신회사인 텔레콤 이탈리아 TIM은 9일 보도자료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화웨이를 대체할 공급자로 TIM과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전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앞서 최근 화웨이 퇴출을 선언한 영국은 삼성전자 김우중 부사장이 영국 하원에 출석해서 영국에 5G 네트워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화웨이를 대체하는 새 5G 사업자로 삼성전자가 거의 확정됐음을 전했고 최근 프랑스 방첩국이 프랑스 내 주요 통신 사업자에게 중국 장비 배제를 권고하면서 프랑스의 5G 네트워크 사업에도 삼성전자의 장비 공급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화웨이 퇴출을 선언하고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보냄에 따라서 이들 국가의 대형 통신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브라질 등 남미 국가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의 탈화웨이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삼성전자가 천문학적 규모의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사업을 휩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당에 여기 있는 그 경영자 잡아놓고 이러면은 좀 마이너스 상황 생기겠죠. 그 친중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자, 화웨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퇴출이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였어요. 그런데도 화웨이 퇴출을 선언해버렸고 이제 삼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은 아예 의회에다가 삼성전자 김우중 부사장이란 분을 출석시켜서 의회에서 질의응답을 했을 정도니까 지금 삼성이 굉장히 약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어릴 때 삼성, 금성 이렇게 우리 양대 체제였죠. 그 금성이 즉 LG죠 지금은. 아니 그냥 자기네들이 5G 네트워크 좀 만들어 보지 삼성처럼. 왜 그 화웨이 걸 수입해서 이렇게 지금 곤욕을 치르는지 LG 때문에 왜 또 우리 국가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